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기관과 개인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1920선을 회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주민투표 결과가 발표된 이후 서방과 러시아 간의 긴장이 팽팽한 상태이고 외국인도 국내 주식시장에서 엿새째 팔자세를 지속 중이지만 지수는 강보 합세를 보이면서 현재 전 거래일보다 3.52포인트 오른 1923.4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크림 자치공화국이 주민투표에서 러시아 귀속을 사실상 결정해 러시아와 서방 각국 간 긴장감이 커지면서 신흥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이번 주민투표에서 95.5%의 주민이 귀속에 찬성했다는 잠정 결과가 나온 가운데 러시아와 크림 자치공화국의 병합 절차의 속도가 붙고 그만큼 러시아에 대한 서방 사회의 경제 제재 강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은 효성 등 7개 대기업이 8천억 원이 넘는 법인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100대 대기업들의 실적 급락에도 정부는 해당 기업에서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의 법인세를 걷어들였습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한은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지역경제보고서 국제컨퍼런스 축사를 통해 이제 선진 경제를 중심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바젤3, 도드-프랭크헨 법안 등 금융규제 개혁 노력이 현재 수준에서 마무리되고 있다면서 지난 2월 호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회의에서 이런 공감대가 만들어져 이젠 정책 정상화에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정혜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 주말에는 봄 날씨를 아주 만끽할 수 있는 따뜻한 기온이 펼쳐졌는데요. 우리 주식시장에는 언제쯤 이렇게 따뜻한 기운이 몰아칠지 기다려지기만 합니다. 지난주에 대외발 악재로 인해서 발목에 잡히면서 코스피 1910선까지 물러났습니다. 지난주에 하락폭을 다 메우지는 못했지만 오늘 소폭의 반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1924포인트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 증시의 발목을 잡았던 우크라이나발 악재가 여전히 이번 주에도 산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에 크림반도 주민투표가 있었는데 현재 개표가 진행 중입니다. 한 80% 정도 개표가 진행 상황 중인데 96% 정도가 러시아의 귀속을 찬성한다 쪽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러시아와 이 서방 국가 간의 힘겨루기가 팽팽한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이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지 잠시 후에 김동섭의 시장 돋보기에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번 주 이외에도 빅 이벤트가 남아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8일에서 19일에 미 FOMC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자넷 앨런이 처음으로 주재하는 회의이니만큼 이번에 금리 인상 또는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이던스가 제공될지도 지켜보면서 시장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쯤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한 주 동향 좀 더 꼼꼼히 체크해보는 시간 이어서 마련했습니다. 대신증권의 투자 컨설팅부 최재식 연구위원과 함께 이번 주 일정들 점검해보고요.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 아주 다양한 이벤트들도 많고 미국 지표들도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텐데요. 어떤 일정들이 산재해 있습니까? 네, 금주의 주요 증시 일정에서는 오늘 2월 미국의 산업 생산을 비롯해서 2월 주택 관련 지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19일 날에는 일본의 2월 수출입 지표가 나오고요. 전반적으로 정리하자면 2월달 지표가 나오되 상대로 미국 지표가 중요할 텐데요. 1월달까지 한파라든지 폭설로 인해서 전반적인 지표가 숨고르기를 많이 했었는데 2월달 그 산업 생산하고 주택 지표가 어느 정도 좀 완화되었는지를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밖에 이벤트 측면에서는 미국의 FOMC 회의가 있겠고요. FOMC 회의에서는 추가적인 $100의 추가 유동성 축소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봤듯이 2월 ISM 제조업 지수, 그다음에 2월달 비농업 일자리 수 전반적으로 1월보다는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큰 이변이 없는 이상 100억 달러의 추가 유동성 축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밖에 우크라이나의 크림 자치공화국에 관련해서 이제 EU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인데요. 현재 EU 정상회담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서방 선진국은 러시아에 대해서 금융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하고 있고, 반면에 러시아는 천연가스 등 공급 중단 위협을 만들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해서 이제 금주의 글로벌 이슈가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와 함께 또 미국 지표들이 그동안 부진하게 나왔는데 한파 또 폭설로 인해서 부진한 지표가 이번에 회복 조짐을 보일지도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엇갈릴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약하고요. 오늘 코스피가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응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네, 일단 그동안에 중소형주에 대한 쏠림이 우려가 많이 제기가 되었었는데,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 지수를 좀 동반하게 순매도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의 소형주 지수라든지 그리고 코스닥 지수 이런 지수들 자체가 좀 유동성 공급이 일시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을 주춤하고 있는 걸 고려할 때 아무래도 장기 차익 압력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낙폭과대주 중심의 규율적인 트레이딩이 유용하지만, 그래도 그런 낙폭과대주들은 1분 실적 시즌에 감안하면 실적 모멘텀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인 그들 종목들도 굉장히 대응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번에 중소형주들이 많이 조정을 받을 때 아마 좀 옥석가리기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좀 실적이 좋은 것들은 이렇게 조정 시 저가 매수도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어쨌든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일시적으로는 중소형주와 대형주의 손발 순환매의 교체 과정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순환매 차원으로 시장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응 전략까지 받아봤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재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외환 동향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073원대까지 올라서긴 했는데요. 오늘 환율 변동폭이 큰 상황입니다. 하락 쪽으로 방향을 튼 모습인데 이 시각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시장에서 달러원은 대외적인 위험 회피 재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키우지 못하고 있고요. 1,070원을 중심으로 변동폭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달러원은 지난 주말 종가 대비 80전이 하락한 1,072원에 개장했는데요. 미 경제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던 지난 주말 뉴욕 여교의 시장에서의 흐름이 오늘 서울시장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주말 중국 위안화의 변동폭이 확대되면서 오늘 달러 위안 환율이 지난 주말에 6.15달러대에서 6.16달러대로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달러원은 오늘 개장 이후 1,073원 50전까지 반등하면서 위안화 약세의 영향을 일부 반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추가 상승이 제한되면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오늘 새벽 크림 반도의 주민투표가 러시아에 병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러시아와 서방 세계와의 긴장 국면이 조성되고 있고요. 이러한 재료는 분명 외환시장에서 위험 통화들이 약세 재료입니다만 시장은 상황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아시아장이 개정된 이후에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위험 통화들이 강보합세를 보이는 등 주변 재료와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 점이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의 반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러원은 장중 1,068원 10전까지 하락했고요. 이 시간 현재는 1,068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환시장도 좀 관망세가 짙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안화 변동폭이 1%대에서 2%대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것이 국내 환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고요. 앞으로 시장 전망도 함께 해주시죠. 네, 오늘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화 역시 동반 약세 압력을 일부 받았고요. 이러한 흐름이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겠습니다만 두 통화 사이의 상관성이 매우 높지는 않기 때문에 서로의 방향성이 엇갈리는 모습 또한 자주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때문에 위안화의 변동폭 확대는 원화의 변동성 확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크림 반도 사태의 경우는 러시아와 서방 국가 사이의 긴장 국면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 통화들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은 계속해서 열어두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이는 그만큼 현재 상황에서 달러 원에게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원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또 다른 재료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마감되는 미 연준의 3월 FOMC 회의인데요. 추가적인 테이퍼링이 예상되는 만큼 달러화는 전통화 대비 강세를 보일 수 있겠고요. 달러원은 이번 주 다시 1070원대 안착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FOMC 회의가 있는 만큼 상승 재료도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시장 대응 알맞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환시장 동향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시장의 이슈들 체크해보고요.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앞서서 서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말에 크림반도 주민 투표가 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80%의 개표 상황이 진행된 상황에서 96%가 러시아 귀속을 찬성한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크림반도가 러시아 귀속이 가능한가요? 원래는 우크라이나 헌법이라든가 국제법에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이게 불가능하니 가능한 상태로 좀 가고 있는 게 좀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귀속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이제 과거 구소련이죠. 구소련에 해당됐던 나라들까지 도미노 현상 가능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이제 촉각을 세우는 부분이고요. 이게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가져가서 얻을 것이 도대체 뭘까라고 본다면 사실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러시아 쪽에서는 유로존의 그 천연가스라든가 천연자원 수출이 막힐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또 러시아 기업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제재가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과거 이란도 이란과 거래했던 은행들은 거의 미국계하고는 거의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사실 러시아에서는 얻을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합병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귀속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이 러시아가 시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또 서방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싸움인데요. 제가 볼 때는 사실 러시아가 귀속시키더라도 더 많이 얻는 사람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미국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우크라이나에 진입할 수 있는 명분을 하나 얻었다라고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수출을 못하게 되면 셰일가스의 강자인 미국이 이걸 이제 수출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득실로 따진다 그러면 미국이 더 많이 얻는다는 거죠. 오히려 세계 명분까지도 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 러시아의 기속은 원래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단 푸틴이 이를 저질러 놓고 이것을 자기 쪽 귀속으로 주워 담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본다면 전혀 불가능하다 말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소속되어 있는 반도인데도 불구하고 러시아 귀속을 거의 뭐 90%가 찬성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러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결국 러시아로서도 귀속에 대한 명분을 또 지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남이 나라 땅을 가져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불협화음이 상당히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우크라이나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하느냐, 서방 국가의 이제 군대 주둔을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약간 일이 좀 커질 수 있는 것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에서는 이제 한 발 빼기는 너무 늦은 상황인 것 같고 이 상황이 미국 쪽에 더 얻을 것이 많은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변국으로 확산 가능성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유로존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 땅덩어리가 붙어 있어서 혹시나 불똥이 튀게 되면은 뭐 프랑스, 이탈리아, 뭐 스페인 전부 다 그또 불똥이 튀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유로존의 하락은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유로존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어느 접점을 찾을 방법이 지금 없는 상태라는 게 좀 문제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문제가 다 발생한 거의 그 원인은 셰일가스죠. 셰일가스가
그 천연가스의 이동 경로였던 뭐 이집트라든가 시리아든가 터키를 다 잡아먹으면서 네. 들어왔기 때문에 마지막에 보루로 보는 것이 이제 크림반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것을 러시아는 지키고자 하는 과정 속에 나타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주변으로서의 영향은 상당 부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빠른 시간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좀 주가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꼭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시장이 일부 하락이 깊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이제 무덤덤한 상태가 발생하면서 새로운 재료를 찾게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 미국에서 18, 19일 FOMC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하락한 부분을 이 FOMC 회의에서 이제 선제 안내가 제시되면서 그 가능성으로 주가가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다음에 나오는 재료에 묻힐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단기간에 끝날 재료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시장 예상치보다 좀 길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많은데요. 이렇게 주변국에서 비난 여론이 많다 보니까 푸틴이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가장 현명하다면 거부하고 실효지배를 하는 게 제일 낫죠. 마쿠에서 힘을 쓰는 게 더 좋은데 지금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푸틴이 원하는 것은 처음부터 가져가는 쪽이 귀속시키는 쪽이었지 거부권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죠. 만약에 거부권 행사한다면 푸틴은 오히려 영웅충 소리 들을 수 있죠. 러시아는 기사회생하면서 오히려 그 크림반도를 마쿠에서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이제 시장을 더 전개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더 많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푸틴이 거기까지 할 수 있을 만큼의 배포가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무력 충돌까지 가지 않는 이상은 시장에서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방법은 같으신 것 같고요. 푸틴도 그렇게 무모한 행동까지는 안 할 것이다라는 답변까지 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한국은행이 2분기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이슈를 내놨는데요. 인하 가능성 있으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인하하는 것 쪽에 원래부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새로운 한국은행 총재는 이전 한국은행과는 일시적이나마 정부와 공조의 모습을 좀 강하게 보여줘야 되죠. 그렇게 되면 결국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금리 인하는 아마 진행될 소지를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골드만스의 그 권구는 그 이코노미스트가 뭐 금리 인하를 제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금리 인하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부동산도 좀 거래가 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그 폭과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금리 인하가 일회성인 느낌을 주지 않고 시장에서 상황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주느냐 안 주느냐 싸움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계속해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문회에서 보면은 지금 뭐 저물가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인식을 좀 하는 것 같고 정부의 공조 가능성 또한 제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확률적으로는 지금 금리 인하 한번 해주고 시장을 끌고 가는 것도 괜찮다. 문제는 4월 달은 아니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총재가 된다면 금리 인하 한다는 거 좀 이상한 것 같고요. 한 5월 정도의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장은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우리나라는 시장을 끌어줄 모멘텀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 모멘텀을 한국은행에서 제공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것이 금리 인하라면 최상의 카드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가 우리 상승을 이끌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라는 답변까지 주셨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죠. 이주열하는 신임 총재의 청문회가 있는데 이번 청문회에서 어느 정도의 통화 정책을 이끌 만한 뷰가 제시가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어느 정도는 시장의 그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아직 그 저성장 저물가 국면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일단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치기 시작할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이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정부와의 정책 공조가 약간 독립성을 띠는 듯한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 또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정책 공조 가능성에 대한 그 제기가 나오는지 이거 상당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일단 시장의 방향성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 동향 얘기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소폭이긴 하지만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외발 악재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음에도 우리 시장 오르고 있는데 오르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제가 볼 때는 그 크림 반도 사태는 일단 지켜보자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제가 볼 때는 무력 충돌은 없고요. 미국도 보이지 않게 얻는 것이 있었고, 지금 러시아도 크림 반도라는 지역을 귀속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면 서로 가진 게 많은 상태가 돼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포탄 싸움. 그러니까 서로 계속해서 뭔가 우리는 경제 제재를 할 거야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계속 오가는 내용이 좀 많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더 진전이 없는 교착 상태에서의 모습이 계속 나타날 수 있다. 물론 크림반도가 뭐 귀속되는 그런 것까지 본다면 좀 더 나아갈 수 있겠지만 서방국에서 거의 대응은 상당히 교착 상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아마 시장을 좀 반영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주말에 중국에서 환율 변동제 2%를 확정을 했죠. 이걸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시장의 상당히 긍정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위안화 약세는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변동폭을 2%로 늘려버리게 되면, 위안화 약세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형성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에는 상당히 긍정적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수출에. 이 부분이 상당히 좋고요. 또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한머니들이 중국에서 빠져나갈 확률이 높아지죠. 그럼 그 자금이 또 어디를 가게 되냐면 일본의 엔화 쪽에 강세로 베팅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 우리한테는 일본이나 중국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게 있고요. 세 번째로는 골드만삭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새로운 총재의 등장과 함께 맞물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답보 상태에 있었던 금리라든가 시장의 어떤 모멘텀을 제공하지 못했던 한국은행 모습이라면 지금 새로운 총재는 새로운 정권이 지정한 지명자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을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일부는 아마 벗어나게 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다면 결국 말로 갈수록 국내장은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이사님께서 위안화 약세는 국내 시장에서는 오히려 호재다라는 말씀 계속해 주셨고 또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다시 재지기가 되고 있는 만큼 상승 모멘텀이 이제는 좀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 쪽에 좀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다면 이제는 좀 코스피 쪽에 추가 상승세다, 좀 대세장으로 이끌 재료들이 좀 충분하다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시장이 안 좋게 되면은 이 무게가 가벼운 종목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코스닥으로 다 몰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아마 시장이 많이 움직였고, 이제 거래소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코스닥에 들어갔던 자본은 또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이 아마 그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한 1.4% 정도 하락을 하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본다면 대형주 위주의 움직임이 다시 한번 시장에 나타날 수 있고, 이것이 이제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한다면 이제는 대형주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는 여전히 상승 마인드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시장 일각에서는 마크 파워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50% 하락할 수 있다. 지금 미국 시장이 이런 얘기도 하지만 분명히 폭락은 옵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버블이 있어야 폭락이 오는 건데 버블이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시장이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지금은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중국의 사태를 어떤 위기를 가장해서 일단 힘을 비축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악재들이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 대형주 쪽으로 좀 시장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알차게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봄날입니다. 봄날. 춘곤증, 잠이 막 쏟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따뜻한 날에 여러분들의 계좌는 안녕하십니까? 자, 거래소 측면에서는 그간에 굉장히 소외받았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집중하고 있는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서 아이고 이제 좀 살만하네. 그런데 코스닥 쪽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또 급락하는 놀자주들의 급락과 그리고 바이오 몇몇 종목들의 급락이 이루어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냉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좀 극명히 대비되는 시장의 흐름인데 제가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항상 어때요? 자기 차례가 들어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차례가 들어왔을 때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는요, 이 코스닥 종목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기회예요. 무엇이 기회냐면 지금이라도 팔아서 거래소 대형주로 가는 게, 저가 대형주로 가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그렇다면 코스닥이나 소형주들이 이 길로 계속 떨어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특히나 지금 종목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CJ ENM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길로 만약에 떨어져서 이제부터 쭉 떨어지느냐, 아니에요. 썩어도 준치라고 이 대형주들의, 코스닥 대형주들의 시세가 어느 정도 탄력이 붙어 나 있는 상황에서는요, 절대 외봉으로 죽지 않는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절대 외봉으로 죽지 않는다. 최소한 쌍봉, 삼봉은 나올 거니까 오늘 급락해서 다시 반등이 안 나오느냐? 반등이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그 시점에서는 반드시 잘라줘야 된다. 근데 이 반등이 나오는 강도만큼이나 거래소 대형주들, 저가 대형주들의 상승은 분명히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평 이동하는 거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은요, 특징주로 어떤 종목을 가져왔냐면요, 모처럼의 LG 관련 계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가져왔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급등, 7% 가까운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어제 같은 경우도, 즉, 전일 같은 경우에도 꽤 괜찮았죠. 오늘 아주 큰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자, 왜 그런지 보니까 LCD 패널이 1분기를 저점으로요, 일단 수급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용이라든지 이 스마트북, 태블릿 이쪽에서의 모니터도 마찬가지겠죠. 이쪽에서의 수급이 굉장히 좀 개선이 되면서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는 국면이고요. 이런 시점에서 이 중립 의견을 계속해서 피력했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가 급격히 매수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매수 전환되는 소식들이 조금씩 들려오면서 오늘 대거 큰 폭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붙여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안 해드렸습니까? 시장이 지금은요, 가만히 있던 종목이 툭 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연이어서 나오는 장이다. 그래서 랠리를 타고 있는 종목들의 랠리보다는 기다린 다음에 툭 튀어오르는, 그래서 길목 지키기 전략이 유효한 타이밍이고, 이번 주에도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해 드렸는데, 그들 종목 중에 하나가 이런 LG 디스플레이 뿐만 아니라 LG그룹 관련된 종목들이 또 이러한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기다리다 툭 튀는 모습들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개인들이 철저히 사실은 많이 물려있는 종목들이 조선주인데,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야말 프로젝트 나오면서 상승을 하니까 조선주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자, 그래서 지금은 시속 게임. 어느 정도 눈높이를 맞춰가는 게임이 이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 속에서 LG 디스플레이도 역시 그 속에서 주도주의 역할을 오늘 톡톡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수급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요, 2월달 들어서요, 연기금 등의 기관들이 굉장히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쭉 매도를 했다가 3월이 되기 전에 갑자기 딱 매도를 멈췄어요. 딱 신나게 팔다가 딱 멈추다가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갈려나 말려나. 왜? 이 디스플레이 관련해가지고 수급이 안정화되면서 가격도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일단은 더 이상 매도는 하지 말고 이 정도 가격이라면 더 이상 매도 의미 없다 해서 또 지켜보는 흐름들이 나왔고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하고 기관 그냥 쌍끌이 매수에 나서면서 주가가 팡 올라가더라. LG 디스플레이 또한요,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상승 굉장히 크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못 가는 법은 없어요. 절대 그런 법은 없습니다. 다만 일정 부분 올라왔을 때 너무 빨리 내린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은
바닥에서 좋은 종목 잡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잡아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두세 배 간 종목도 바닥에 잡은 경우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만큼의 끈기를 못 가진다. 왜? 분석력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을 못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요,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도 분명히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타이밍이에요. 여기에서 추가적인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상승, 중요한 관찰 포인트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식 개론에 나와 있죠. 많이 떨어진 것보다 더 좋은 호재는 없어요. 그게 바로 주식 투자의 기본 원칙입니다. 여기에 따른 이제 밸류에이션이 부각되고 있다. 주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기업 가치가 너무 이제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저평가다 이거죠. 그러면 이 정도 가격이 문제없다. 이렇게 다가서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노트북하고 모니터용 지금 LCD 패널이 굉장히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간에 우리 작년에 한번 보자고요. 작년에는 신제품 디바이스 굉장히 많이 나왔고 IT 관련 부품주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했었는데 그 속에서 LG 디스플레이 관계가 있느냐? 별로 없어요. 재작년과 작년은 누구의 시대였냐면 삼성전자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가 납품하는 쪽은 어디? 애플 쪽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명을 받을 부분이 없었죠. 이제는요, 다시 한번 그렇게 수급이 어느 정도 공급이 굉장히 많고 재고가 많았던 부분에서 이제 탈피를 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즉 뭐냐면 디스플레이 전 세계 관련 기업들이 일정한 공급량을 조절함으로써 이제는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아이폰과 이 아이패드 관련된 패널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재고가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재고량 전체가 줄어들고 있죠. 재고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생산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본다면 일단 최악의 터널은 지금 다 통과해 나간 과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틀리다 이렇게 볼 수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 전망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첫 번째요. TV용 패널이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이 TV용 패널도요. 이미 안정세에 접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2분기에는요. TV용 패널까지도 분명히 가격의 어떤 고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면 TV용 패널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이 기업의 수익을 갉아먹는 구조였는데 2분기가 TV용 패널까지 돌아선다면은 이제는 더 이상의 마이너스 날 구조는 아무데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기업의 실적 바닥은 2분기가 될 것이고 실적 바닥이 2분기라면 주가는 1분기에 바닥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이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애플향 패널의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작년에 2분기 같은 경우, 즉 1년 전인데요. 애플향 이 패널이요. 비중이 19%밖에 안 됐어요. 원래 애플 하면 LG 디스플레이가 꽉 붙잡아 놓고 있던 패널이었는데 넘버원 보급 기지였는데 어느 순간에 너무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이 19%가 밖에 되지 않던 게 어느덧요. 지금 25%는 넘어서 30% 가까이 진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애플의 올해 생산량 또 판매량의 어떤 그 전망치는요. 전년 대비 한 18에서 19% 정도 더 많아질 거거든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애플 자체가 19% 정도 늘어날 건데 여기에서 차지하고 있는 LG 디스플레이의 점유율이 25% 정도 차지하다가 이게 한 35%에서 40%까지 늘어난단 말이죠. 전체 파이도 커지는데 그 안에서 점유율까지 올라간다면 이는요. 수익의 어떤 레버리지가 급격히 증가되는 가능성이 높다. 여기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기대치가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래서 이제 매출은 전년 대비 가장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한 14% 정도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일단 주가가 우상향해서 점진적인 상승이 나오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 그럼 우리는 이제 LG 디스플레이 오늘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 이 부분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따라갈까? 안 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해 드렸잖아요. 애플 향에 대한 부분들도 가속화돼서 분명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기대감이에요. 첫 번째가 기대감입니다. 2분기 TV 패널 가격이 안정화된다고 그랬죠. 2분기가 안정화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역시 이것도 기대감이에요. 1분기는 분명히 이제 모니터나 그 노트북 같은 경우는 안정화됐어요. 그러면 확실하게 실적이 지금 분명히 드러난 것은 하나고 기대는 두 개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 수급은 완벽하게 들어와 있는 상황 아니죠. 주가는 아직까지 이평선을 다 뺏긴 상황은 아니죠. 이건 뭐예요? 확인하고 들어가자. 확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카드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카드 3장, 4장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게임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장까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액면 버블 아십니까? 예. 그 포스트레이트 버블 정도가 와 있는 어느 정도 확인할 때 진정하게 풀베팅을 들어가도 괜찮은 타이밍이라면 지금은 롤링 쪽으로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26,000원 선 위로 돌파가 되면요. 일단 한번 잘라주세요. 왜냐면 기대치에 대한 그리고 기술적 반등에 대한 반등이니까 26,000원 위에서는 한번 탁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좋은 때와 좋은 가격을 다시 한번 설정을 하자면은요. 역시 한 4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 넘어간 이후에 25,000원 정도가 온다면 그때부터 데이터를 보면서 확인하면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26,000원 위에서 한번 잘라주고 롤링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달 넘어서 25,000원 부근에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이 종목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 좋아요는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시 10분입니다. 잠시 후죠. 저희 방 들어오세요. 온라인 나무는 무방 3시 10분부터 진행되니까요. 많이들 참석하셔가지고 좀 더 많은 이야기들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3시 1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윤희 멘토입니다. 네, 시장이요 코스닥이 이렇게나 망가집니다. 그렇죠? 조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 투자 전략이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느끼지 않으십니까? 지난 시간에 빠르게 정리를 확 쳐버리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양호합니다. 할인 들어가고 있고, 네, 또 뭐였죠? 합치선사 가고 있어요. 이따 봐드릴게요. 그래서 확실하게 조금 시장이요, 네, 어떻게 움직이죠? 코스닥에서 코스피 쪽으로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전략 수정을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추천드릴 종목이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도요, 코스피 대형주 쪽에서 한 종목 골라봤습니다. 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끝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큰 걱정 없이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자, 안내 말씀드립니다. 013-3366번에 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돼요. 네, 빨리빨리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마시고서 문자를 종목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좀 빨리 볼까요? 수급 100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종목입니다. LG디스플레이, 대우조선해양, 현대위와 현대제철, 그리고 하림, 코스닥을 하나 넣어봤습니다. 하림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자, 먼저 LG디스플레이입니다. 자, 오늘 이 종목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종목을 오전 방송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고요. 공개 방송에서 왜 추천드리는지에 대한 이유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무노 멘토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26,000원 정도 고점 가격 말씀하셨는데요. 오전에 제가 방송 스타일을 좀 바꿨죠? 이상로 멘토랑 같이 하는데 어찌됐든 플러스 3% 정도 보고서 추천드리고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르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오전 방송에도요. 잘 따라와 주세요. LG디스플레이. 왜 이렇게 잘 가죠? 자, 뭔 이슈가 있었습니까? 무슨 이슈가 있었죠? 애플에서 아이폰이 곧 나올 것 같은데 화면이 커질 거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LG디스플레이 쪽 매출이 어떻게? 확대가 될 수밖에 없죠. 그 포인트고요. 제가 추천드렸던 이유는 뭐죠, 여러분? 차트 같이 보겠습니다. 잘 볼게요. 자, 주봉상으로 보니까요. 죄송합니다. 바닥에 대한 포인트. 여기가 바닥 포인트잖아요. 그쵸? 여기 또 갑니다. 2012년, 2011년, 그 다음에 2008년 바닥입니다. 자, 이 바닥 포인트에서 어떤 그림이 나옵니까? 네, 요런 그림 나오죠. 그쵸? 거의 맞아 떨어지죠? 그럼 지금 현 구간대에서 반등을 주는 포인트가 나올 때,
이렇게 반등을 줄 때, 이렇게 반등을 줄 때, 이렇게 반등을 줄 포인트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대도를 또 해볼게요.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 주봉으로 보면 하염없이 쌉니다. 하염없이 싸요. 크게 볼게요. 갈 길이 많단 말이에요. 큰 그림을 볼 때 고점 라인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맞춰보자면요. 요런 포인트가 잡힙니다. 그렇죠? 보이시죠? 자, 여기 약간 슈팅. 네, 슈팅이죠. 고점 부분이죠. 고점 라인이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어느 정도는 주봉상으로 볼 때 이 갭을 메울 가능성은 커 보인다. 제가 뭐 많이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분하게 조금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단기 공략주로 오전에 제가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아셨죠? 수급 역시 오늘 제일 좋은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 명심하세요. 자,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뭡니까? 네, 오랜만에 또 이 조선주가 눈에 걸립니다. 대우조선해양입니다. 4%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도 오늘 장에서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대우조선해양, 조선주들 이제 사야 됩니까? 제가 상담 많이 왔죠. 조선주 팔라 그랬어요. 아니요. 절대 팔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뭘 보여드렸죠, 여러분? 해외 증시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 거기서 뭐 말씀드렸죠, 제가? 뭐 보여드렸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상해 종합증시 뭐라고 말씀드렸죠? 상해에서 뭐요? 2000포인트가 항상 바닥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거 거짓말 하나요? 했던 방송에서 했던 말 또 드리는 거예요. 또 드리고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바닥에서 했던 말. 그쵸?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조선주들 팔아야 돼요? 상해 증시랑 같이 움직일 가능성 굉장히 높다.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조선주 볼게요. 대우조선해양. 바닥 포인트. 보세요. 주봉상으로 볼까요? 요 바닥 포인트까지 진짜 딱 왔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어찌됐든 횡보할지언정 여기 포인트에서는 횡보하면 감사한데 땡큐인데 어찌됐든 사야 되는 구간이 온 겁니다. 매수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고 해서 조선주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대우조선이기 때문에 네, 뽑아와봤고요. 수급도 양호하다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은요. 현대위아입니다. 오랜만에 조금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자, 수급이 오늘 장에서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양매수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고 지금 5% 급등 중에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싹 두 바닥으로 쌍바닥으로 딱 빠졌던 흐름이 갑자기 주가가 크게 반등을 줍니다. 자, 오늘 뭐 시장 굉장히 좀 양호한 모습인데 0.3%지만 대형주 중에서 민감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강해요. 제가 경기 신호 올 때 뭐부터 간다 했어요? 민감주도 간다 그랬죠. 민감주, 철강, 조선, 은행주 갈 거다 말씀드렸죠. 오늘 장 초반부터 그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해서 시장이 코스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반등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자, 현대위아도 마찬가지로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더 갈 수 있을까요? 수급 보여드릴게요, 오늘. 자, 오늘 수급 보니까 현대위아가 기관 외인들이 양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요. 최근 들어 수급은 어떻게 안 들어와주고 있는 수급 변화가 생겨요. 수급 변화가. 지난주부터 수급 변화가 조금씩 기관들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바뀌고 있습니다. 더 수급이 들어올까요?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마 여기네요. 아마 조금 더 상승 쪽으로 전환 나와주면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 대신에 조정할 때 매수하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 이 종목이에요. 이것도 지금 제가 굉장히 노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제철입니다.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바닥까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자, 볼게요. 자, 큰 그림을 볼 때 현대제철의 주봉 차트입니다. 이 큰 그림에서 볼 때 어디까지 밀려 내려가면 얘가 저점 바닥으로 인식이 되나요? 지금의 상황은 요 포인트죠. 얼마죠? 6만원 포인트가 저점 바닥으로 돼서 인식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요. 수급적인 부분 보자면 완벽하게 매도 흐름이 쫙 바뀌고 있어요. 오늘 좀 매수가 들어와요. 사실 오늘 양매수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양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내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일. 만약에요. 내일 현대제철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주가가 상승을 해줄 경우에는 이 종목 어디까지 갈까요? 일봉으로 갑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래도 차트상의 흐름 고점 영역 차트 이어보자면 요 정도 포인트 7만원대 초반대까지는 안전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에 그냥 급등하는 게 아니고 어떤 흐름? 그쵸? 갈지자 형태를 그려주면서 이렇게 상승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도 만약에 상승을 준다면 관심 있게 보시다가 조정이 올 때 그때 한번 매수를 해보자. 철강주, 조선주 앞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들고 나와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종목이에요. 추천드린 종목입니다. 네, 하림입니다.
오늘 5% 이상까지 가다가 지금 4.5%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림. 제가 추천드린 이유가 뭐죠? 수급 당연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실적 좋고요. 그 다음 뭐 있었죠? 제가 재미삼아 말씀드렸던 프로야구 개막. 네. 근데 진짜 많이 팔려요. 프로야구 개막하면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단 말이에요. 그 포인트 말씀드린 거죠. 또 하나 제가 추천드렸던 게 이 바닥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포인트에서는 추천에 상관없다. 그 추천드렸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라인 거의 사도 되니까 싼 가격이니까 오늘 주가가 급등을 해주면서 뭐가 들어오고 있죠? 수급이 기관들의 수급이 48,000주. 굉장히 많은 물량 매수가 들어옵니다. 최근에 수급 어땠죠? 기관들이 새빨갛게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 매도 나가나요? 오늘장 확인은 필요하지만 기관들이 그래도 다시 한번 강하게 안 들어와 주다가 들어오는 걸 봤을 때는 개인들의 매도세가 좀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할인 같은 경우는 들고 계신 분들 걱정 마시고 가져가시고요. 추가적인 상승 나와줘서 뭐 말씀드려도 목표가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홀딩 의견 같이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자, 종목 상단 갑니다. 하나케미칼 보겠습니다. 자, 우리 태양광주들이 갈 때가 됐는데 잘 안 가요. 8818님 25,500원입니다. 가능성 여부. 자, 보세요. 크게 밀렸던 주가에 반등을 줍니다. 자, OCI도 같이 볼까요? OCI도 좀 조정이 나오는데, OCI 차트를 딱 보자마자 저는 느낀 게, 아, 요거 좀 사도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전제 조건이 뭐죠? 수급이 좀 들어와 줄 때, 바닥 라인에 대한 인식 포인트이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와 줄 때 이 종목 매수를 해준다면, 아마 좋은 상승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약간 중국 쪽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나요? 정책 문제, 뭐 태양광 회사들이 조금 많이 부도가 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영향을 좀 받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케미칼 마찬가지예요. 크게 안 빠질 거예요. 크게 볼까요? 주봉으로 볼게요. 자, 주봉으로 보자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빠질 만큼 빠졌어. 갈 때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2013년부터 해서 터닝포인트 잡히면 주가가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땡겨봅니다. 바뀌고 있다고요. 그래서 서서히 바닥을 새롭게 그려가는 포인트가 잡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그래프. 그래서 지금의 구간은요, 바닥입니다. 매수하신 구간이요, 잘 사셨어요. 네, 잘 사신 구간이고요. 누가 봐도 비싸게 샀다고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가져가세요. 분명히 다시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 반등이 나올 때 뭐 더 사셔도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렇죠? 뭐 저는 뭐 주로 OCI를 밀고 있는데요. 하나케미칼도 나쁘지 않아요. 괜찮으니까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한진해운무 홀딩 쓰고 있습니다. 상한가 오늘 들어갔네요. 이 종목 안 보고 있었는데요. 점상 오늘 또 들어갔군요. 하루만 봤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은 조금 뭐 들어오는지 볼게요. 좀 매도세가 나가나요? 아직 잡힌 거는 오늘장에서 아직 잡힌 건 없고요. 최근의 수급 상황은 매도세가 좀 강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개인들의 좀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수해 줬는데요. 자, 오늘 뭐 뚜렷한 뭐 뉴스 기사 나온 거 있나요? 크게 뭐 나온 건 없는데요. 뭐 그냥 같은 이슈로 해서 상한가에 안착된 흐름입니다. 자, 근데 매수가가 얼마시냐면 보니까 4,500원 매수하셨어요. 이전에 요 포인트네요. 요때 이제 사셨을 리는 없고, 이때 샀다는 건 불가능한 소리죠, 거의. 그쵸? 요때 매수가 들어가셨는데, 뭐가 걱정이십니까?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자, 그럼 언제 팔면 됩니까? 호가창 보세요. 489만 주. 500만 주가 5,000원짜리 주식에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시가총액 얼마죠? 2,000억 정도가. 이제 오늘로 인해서 2,000, 한 200억 이상까지 갈 것 같은데요. 더 갈 수 있을까요? 더 갈 겁니다. 얼마까지 갈까요? 그게 가장 궁금하시죠? 얼마까지 갈 거가? 살펴볼게요. 차트로 보자면요, 이게 이렇게 빠졌던 종목이에요. 이제 여기서 조금 튀어 올라가서 요만큼 왔습니다. 자, 차트를 더 크게 볼게요. 방금 크게 그랬던 요 네모칸이요, 이만한 네모칸이 요만해졌어요. 자, 얼마까지 갈까요? 1차적으로 기술적인 부분 체크해보자면, 여기 라인 보이시나요? 주봉상에 120주선 라인으로 8,900원 정도 라인 잡히네요. 그쵸? 요 포인트 자체가 아마 1차적인 저항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나 말씀드려보고요. 내일 또 상한가 안착해버리면 또 추가적인 새로운 라인이 그려지면서 월봉으로 대체했을 때 다시 한번 다음 라인 어디까지? 10,000원 라인까지 들어옵니다. 자, 갈 수 있을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얼마나 갈지 이거는 사실 저도 몰라요. 이거는 이제 기다려 봐야 돼요. 이거는 정말 이제 뭐라 그럴까요? 누군가 힘에 의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네, 이건 뭐 기관들의 힘 이런 거 택도 없어요. 아셨죠? 이건 진짜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세력이 관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네요.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요. 지금 당장에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 매도하시냐면요. 상한가 몇 번 더 갈 수도 있어요. 풀릴 때, 한 번 풀릴 때 비중을 몇 프로 수익 난 것만큼만 땡겨오세요. 수익 난 것만큼만 파시고요. 나머지 금액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연락주세요. 자,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볼게요. 이 종목은요, 제가 그렇게 좋다고 이런 말씀드리고 나서 48,000원대, 7,000원대 두 번 나눠서 정리가 들어간 종목입니다. 제가 이전부터 추천 많이 드렸어요. 그 이후 추천 안 드렸죠. 42,000원대 추천드렸고요. 4만원 아래서도 여러분 추천드렸고, 이 당시에도 매수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종목입니다. 자, 지금 매수하신 구간이 4만원이세요. 2186님, 제가 알기로는 꽤나 오래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들고 계시네요. 4만원. 자, 지금은 사실 팔아도 의미가 없는 구간이에요. 수익 뭐 3% 정도 나오고 계신데요.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렇죠? 자,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 요런 이제 바닥 라인 구간 포인트 잡히잖아요. 크게 볼게요. 주봉으로 봅니다. 주봉으로 볼게요. 자, 요 포인트에서 이 바닥 구간에서 라인 인식하는 구간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요, 뭐 팔아봤자 의미가 없는 구간입니다. 좀 기다리셔야 되고요. 요 포인트에서 다시 반등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에 튀어 올라가면 얼마까지 갈까요? 5만원 이상 가겠죠.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십시오. 램시암 있고 기다려 보시고요. 연말까지 가져도 되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저는 실적에 대한 부분 항상 체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도 사인을 내드렸던 거고요.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팔 필요는 없다. 가져가 보자. 저도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다시 지금 기회를 보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타이밍 봤다가 또 매수 사인을 제가 드릴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네, 기다려보자.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이 종목 보고 갈게요. 플랜티넷입니다. 유해 차단하는 뭐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나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고 KT나 SK 쪽으로 납품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을 겁니다. 네,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그렇게 멍청한 놈은 아니기 때문에 맞을 겁니다. 자, 볼게요. 플랜티넷 지금 바닥에서 치고 갑니다. 매수가가요. 8,522원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몇 번 나눠서 사셨는데 며칠 빠지니까 오늘 또 코스닥이 갑자기 이렇게 빵 무너져 버리니까 골치가 아프시겠죠. 머리가 아프신데 차트, 제가 하는 차트 흐름 뭐죠? 바닥은 어쨌든 확인이 되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잖아요. 적게나마 고점 라인은 평행하게 이어보면은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거 빼버릴게요. 잠깐만요. 빼버리고요. 자, 보세요. 바닥 라인에 대한 부분. 그럼 여기서 약간 밀렸다가 반등을 줄 수 있는 포인트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간다면 9,000원까지 다시 갑니다. 그 포인트 이용해서 매도하시고요. 지금 굳이 팔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깨져버린다면은 여기 라인은 얼마일까요? 8,000원이 깨졌을 때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8,000원이 손절가고요. 지금은 가져가세요. 만약에 내려왔다 올라갈 때 이때는요. 어떻게? 추가 매수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8,000원 깨지지 않으면서 올라갈 때는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그때 얼마에 팔아요? 9,000원에 파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주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뭐 들고 있는 종목이요. 하림이랑 영업무역이랑 그리고 나이스 들고 있는데요. 네. 나이스 평가 종목 들고 있습니다. 수익이 잘 나고 있으니까 홀딩 하시고요. 오늘 추천주는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으로 제가 몇 번 잘 먹었죠, 여러분? 대우조선해양 갖고 나왔습니다. 포인트 잡아드릴게요. 주봉만 보겠습니다. 차트 수급 좋으니까요. 자, 주봉 포인트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바닥에서 반등 주는 포인트가 잡힙니다. 요런 정도 포인트. 바닥에서 반등 보는 포인트. 제가 기다렸단 말이에요. 매수하려고 기다렸어요. 근데 지금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물려섰던 분들 추가 매수 가능하지 않나? 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상승 시에 어디까지 갈까요? 라인상으로 볼 때 저는 충분하게 요 포인트. 그래도 32,500원 정도 라인까지만 목표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요. 종가 매수하도록 하고요. 목표가 32,500원, 손절가 28,500원으로 네, 짧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대우조선해양 말씀드려봤고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장세가 온 것 같습니다. 꼭 참고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대외 불확실성에서도 불구하고 소폭 반등세 이어가면서 1920선 지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926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오늘 밤부터 봄비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밤 내리는 비로 우리 시장에 묵은 악재들이 있다면 말끔히 씻어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